말하면 여기서 없어져요. 모두가 잠든 새벽 VIP 병실에서 희미한 모니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침을 흘리며 멍한 눈을 하던 11살짜리 바보 소년이 이 시간에는 놀라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병원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죠. 문틈 넘어 그 장면을 목격한 62살 청소부 순자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돌아본 소년의 눈에는 바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렷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혼자 싸워온 사람의 눈이었죠. 그런 소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62살 청소부 할머니의 손목을 꽉 잡으며 내뱉은 목숨을 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원래 밤이고 낮이고 조용할 틈이 없는 곳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복도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VIP 병동 복도만은 달랐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사설 경비 2명이 복도 양쪽 끝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꽂고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돌부처 같았죠. 복도 입구에는 노란 차단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소독 작업 중, 출입 통제. 순자는 청소 카트를 끌고 그 앞에 섰습니다. 카트 안에는 걸레와 세제통, 쓰레기 봉투가 빼곡했고 카트 손잡이에는 이름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화팀 박순자. 올해로 62, 이 병원에서 청소를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저 담당 청소자인데요. 이 구역 새벽 청소가 제 스케줄이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경비 한 명이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오갔고 경비는 무전을 끊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목소리에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히 따지다가 밑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발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쨍!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고성이 터져나왔죠. 그거 치워. 당장.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도 순간 어깨가 굳는 게 보였죠. 하지만 경비는 이내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때 VIP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부원장 최도연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 칼라 위로 목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표정은 불쾌함 그 자체였죠. 술이 덜 깬 것 같기도 했고 아예 자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뒤로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환자복도 깨끗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반쯤 풀려 있었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자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아이의 손가락이 봉지를 꼭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게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VIP 병동에서 술 냄새 나는 부원장과
멍한 눈의 소년. 이 그림이 정상일 리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오늘 밤 비행기 시간 맞춰. 서류는 내가 처리해. 간호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지시를 처음 받는 게 아니라는 듯이요. 순자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밤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그래요? 도연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무릎이 해진 작업복, 손등에 박힌 갈라진 살갗. 그 시선 하나에 순자는 자신이 이 복도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알 필요가 있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 붙은 소화기에 말을 걸었다가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 버렸죠. 도연이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간호사 손에서 뺏듯이 가져간 뒤 확 방향을 틀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복도 바닥턱에 걸리며 날카로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소년의 몸이 한쪽으로 크게 흔들렸고 작은 손이 팔걸이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순자의 눈에 느린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소년의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엉덩이가 시트에서 빠져나가고 환자복 자락이 바퀴에 스치면서 펄럭였습니다. 소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닿고 그 다음 손바닥이 차가운 바닥을 짚었죠. 그리고 손에서 놓친 과자 봉지가 터지면서 동그란 과자들이 복도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과자들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새벽 복도에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간호사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소년도, 흩어진 과자도, 그 옆에 서 있는 부원장도. 하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발걸음 하나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병원의 공기는 사람의 체온 같은 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빨랐습니다. 무릎이 쑤시는 것도 있고 소년에게 다가가 흩어진 과자를 주워 담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내 손으로 감염이라도 시키면 책임질 거야? 순자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도연의 얼굴에는 짜증도 분노도 아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다쳤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참지 못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저 애는 원래 저래. 내가 동정하면 더 골치 아파져.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철맛이 났습니다. 그 사이 소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흩어진 과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천히 오물거리며 씹었습니다. 멍한 얼굴 그대로였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아주 잠깐 순자를 향했습니다. 반쯤 풀려있던 눈동자가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멍함이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이었죠. 순자는 그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사이 소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그 눈빛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도연이 경비 쪽으로 고개를 돌려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CCTV 기록, 오늘 새벽 거 지워. 내가 따로 말할 거야. 경비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보고하듯 담담하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 병원에서 무언가가 일상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간호사가 소년을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소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인형처럼 가만히 앉혀졌죠. 도연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가고 휠체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삐걱, 삐걱. 바퀴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병원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간호사에게도 경비에게도 아닌 그냥 허공에 던지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애는 여기서 끝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형광등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위에 아까 미처 줍지 못한 과자 하나가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순자는 지하 1층 휴게실로 내려오자마자 구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게 무릎 때문인지 아까 본 장면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휴게실은 좁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신히 켜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먹다 만 컵라면이 식어 있었고 공기에는 세제와 곰팡이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순자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꾹 눌렀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감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눈꺼풀 뒤로 아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소년, 와르르 쏟아진 과자,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복도. 순자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니, 한심하다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지금 순자에게는 한심해야 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중환자실 원무과. 이 번호가 뜨면 좋은 소식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순자 보호자분이시죠? 이번 달 치료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정산이 안 되면 치료 계획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이란 곳이 그렇죠. 사람 목숨을 살리는 곳이면서도 돈 앞에서는 어김없이 차가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꼭 넣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죠. 상대방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하는 끊김 소리가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깊게 팬 그림자, 갈라진 입술, 볼 위로 내려앉은 주름. 62이라는 나이가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순자는 그 떨림을 멈추려 양손을 꽉 모아 잡았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종이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줄을 맞춰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들이 냉장고 문반을 덮고 있었죠. 그 옆에는 순자가 직접 볼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밑줄이 그어진 곳마다 빨간 펜으로 남은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 옆에는 물음표가, 어떤 숫자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그건 순자만 알아볼 수 있는 생존의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들의 병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병실 앞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습니다. 35, 한창 일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대 위에 누운 채 산소 튜브를 코에 꽂고 있었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맥박 측정기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의식이 흐린 건지 순자로서는 매번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 아들의 손등이 보였지만 닿을 수는 없었죠.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벌어올게. 조금만 버텨.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삐, 삐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저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아직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순자를 불러 면담을 했었죠. 의사는 모니터에 검사 결과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번 달만 치료를 유지하면 수술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다시는 이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었습니다. 수술 가능성, 이번 달. 그 단어들이 가느다란 실처럼 순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실 하나 때문에 순자는 새벽 5시에 청소 카트를 끌고 VIP 병동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순자는 유리창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금방 식어버렸죠. 여기서 잘리면 아들의 치료가 끊깁니다. 치료가 끊기면 수술 타이밍을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병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허리를 숙이고 버텨야 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청소 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무릎이 구부릴 때마다 쑤셨지만 이 정도 통증은 이제 익숙했죠. 복도를 닦아가면서 순자의 눈이 자꾸 VIP 병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경비도 차단봉도 치워져 있었지만 아까 그 소년이 앉아있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걸레를 짜면서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에겐 아들일 텐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누워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던 그 소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둘 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걸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바닥을 한 번 더 힘주어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VIP 병동 쪽 복도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본 걸 모른 척 못하겠습니다. 저 아이 눈빛을 봤습니다. 저건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바로 뒤에 차가운 공포가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서면 잘린다. 잘리면 아들이 죽는다. 두 개의 생각이 양쪽에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꽉 쥔 채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눈이 젖어들고 있었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카트를 밀어야 했습니다. 세제를 채워야 했고 쓰레기 봉투를 갈아야 했고 누군가의 구토 자국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게 순자의 하루였고 그 하루가 아들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코끝을 한번 훌쩍이고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지하 1층 직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그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깔려 있었죠.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 서너 명이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응급실 김 간호사 봤어? 인사과 호출당했대. 뭐 때문에? 부원장한테 찍혔대. 회진 때 약물 투여 순서 한번 물어봤다고. 그걸로. 한 명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원장이 찍으면 끝이야. 인사과가 바로 움직여.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춰 말했죠. 작년에 내부 고발하려던 사람 있었잖아. 서류까지 준비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 분원으로 발령났대. 아무 예고도 없이.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마저 멈췄죠. 잠시 뒤 누군가가 억지로 다른 화제를 꺼냈고 사람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찌개 국물에 숟가락을 담근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져 있었죠. 부원장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이 병원에서 어떤 존재인지 밥 한 끼 사이에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3층 동쪽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앞뒤로 밀며 바닥에 물기를 거두는데 복도 저쪽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죠. 순자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연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로 명찰이 반짝였고 손에는 물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걸음이 느렸습니다. 순자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도연의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물병 뚜껑이 열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은 물이 퍼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있었지만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물병을 떨어뜨린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미끄럽잖아. 청소를 이렇게 하냐? 도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죠. 그런데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거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화는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도연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순자가 무능하다는 걸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이 아팠지만
쪼그려 앉아 구석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순자 쪽으로 향하더니 마치 영상을 찍는 것처럼 잠깐 들고 있었습니다. 찍은 건지 흉내만 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죠. 이 정도도 못하면 나가야지. 순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고개를 들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들었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치료비, 이번 주 안에 넣겠다고 했던 말. 순자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순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늘 같은 호칭이었죠. 야, 할머니. 복도에서 마주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쳐 지나갈 때 언제나 그랬습니다. 야, 할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참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어이없는 트집을 잡은 뒤 돌아서는데 순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간이 살짝 구겨졌죠.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두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고개만 돌려 순자를 봤습니다. 표정 관리도 못하냐? 환자들이 보면 불쾌하잖아. 순자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가온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죠. 순자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행정동 복도를 청소하다가 반쯤 열린 사무실 문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VIP 쪽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덮어. 기록은 내가 사인한다. 직원이 뭐라 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겠죠. 이 병원에서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걸레를 짜는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VIP 병동 쪽 복도에서 서류 박스가 실린 카트를 봤습니다. 박스 옆면에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순자의 눈에 몇 가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전원, 협약기관. 순자는 글자를 읽었지만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소년이 정말로 어디론가 보내진다는 것. 그것도 이 병원 바깥으로, 아주 먼 곳으로. 순자가 그 라벨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VIP 보호자 한 명과 함께였는데 보호자 앞에 선 도연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이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보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의사 그 자체였습니다. 보호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자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벗기듯이 한순간에. 그리고 순자를 발견한 도연은 평소의 그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봤는지 잊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도연은 바로 돌아서서 걸어갔고 순자는 서류 박스 앞에 선 채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하게 물을 머금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VIP 병동 근처를 지날 때
소년의 병실 앞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으로 낮지만 분명한 말이 들렸죠. 이 애는 병원의 약점이야. 빨리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 순자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처리한다. 11살짜리 아이를 두고 처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이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보다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풀고 걸레를 다시 잡고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뭔가를 삼키는 느낌이었죠. 분노를 삼키고 자존심을 삼키고 아까 들었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삼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뭉클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뜨겁고 단단한 것이 자꾸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 청소복을 갈아입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서 그런 거였죠. 순자가 소년의 병실 청소 담당으로 배정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원래 VIP 병동은 다른 미화 팀원이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다쳐 빠지면서 순자에게 돌아온 거였죠. 배정표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 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도 반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 한쪽에서 번쩍였으니까요. 병실로 가기 전 간호사 한 명이 순자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죠. 간호사는 순자의 팔을 가볍게 잡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 방 들어가시는 거죠? 청소만 하고 나오세요. 말 걸지 마시고 건드리지도 마세요. 괜히 민원만 생겨요. 순자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간호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말을 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듯이요. 순자는 카트를 밀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과자의 달큰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소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죠. 손에는 역시나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온 걸 알아챈 건지 모른 건지 소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몸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카트에서 걸레와 세제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부터 닦기 시작했죠.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약통,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테이블을 닦으려고 물컵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팔이 휙 뻗더니 물컵을 쳐버렸습니다. 컵이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지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순자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년은 그 상태로 침대 난간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도 없이 세기도 들쭉날쭉하게. 그러면서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응 하는 낮은 신음 같은 것이었죠.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을 겁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자기 세계 안에서 반복 행동을 하는 것처럼요.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민원만 생겨요. 그런데 순자는 물웅덩이를 닦으며 자꾸 소년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간을 두드리는 그 손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는데 두드리는 힘 조절이 묘하게 일정했습니다. 세게 치는 것 같으면서도 난간에 닿는 순간 힘을 빼는 것이 마치 의도적으로 소리만 내고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걸 알아차렸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을 다 닦고 순자는 소년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아 침대 아래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게, 거의 숨소리처럼. 괜찮니? 난간을 두드리던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년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돌아왔고 멍하게 풀려있던 눈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들은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녀는 난간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멈춘 적이 없었다는 듯이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이 아이가 순자의 말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그 뒤로 순자는 매일 소년의 병실을 청소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닦으면서 오늘 날씨 좋다 같은 혼잣말을 하거나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여기 깨끗해졌다 하고 중얼거리는 정도였죠. 소녀는 대부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흔들거나 과자를 씹거나 이불을 잡아당기며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소년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소년의 왼쪽 손등에서 작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멍이 두어 개나 있었죠. 크기는 엄지손톱만 했습니다. 선명한 폭력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툭툭 부딪혀 생긴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손등 한가운데에 비슷한 간격으로 나란히 자연스럽게 생기기엔 너무 가지런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적셔 물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소년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는 듯 손가락이 오므라들었죠. 순자는 잡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수건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3초, 5초. 소년의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의 온기를 받아들이듯 가만히 맡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이 아이가 따뜻한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그리고 무전기 잡음.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 순간 소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다시 풀렸고 입이 벌어졌고 고개가 한쪽으로 꺾였습니다. 전환이 너무 빨랐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1초도 걸리지 않았죠. 소년은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소년은 과자를 씹으며 도연을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도연은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소년의 눈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풀려있던 초점이 돌아왔고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쥔 채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어서 뭉친 것을 펴보니 거기에는 숫자와 시간 같은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주 작았고 연필로 쓴 것 같았죠. 6시 30분 교대, 9시 순찰, 11시 소등.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분명 누군가가 병원의 일과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순자는 종이를 도로 구겨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지했습니다. 이미 배운 거였죠. 이 병원에서는 표정 하나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순자는 바닥을 닦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천장을 보며 으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불을 잡아당기며 킥킥거렸죠. 엉뚱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소년의 다른 쪽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에 숨겨진 왼손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침대 아래,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 틈,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실을 나온 순자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것이었지만 의심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또렷한 것이었죠. 저 아이는 진짜 바보가 아닙니다. 순자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순자가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병동 전체를 2바퀴 도는 게 야간 청소 일과였죠. 낮에 비하면 할 일은 적었지만 텅 빈 복도를 혼자 걷는 건 늘 기분이 묘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꺼진 복도는 낮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고 자기 발소리마저 낯설게 울렸으니까요. 순자는 카트를 끌고 3층 복도를 지나 VIP 병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비도 교대를 마치고 인원이 줄어들어 복도가 한결한산했죠. 소년의 병실 앞을 지나가려는데 순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병실 문 아래 틈으로 아주 약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1시에 소등이 되고 야간 조명은 발치 쪽 작은 램프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문틈으로 비치는 빛은 램프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모니터 화면 특유의 빛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같은 것, 그리고 키보드를 누르는 듯한 타다닥 소리.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누군가 모니터를 켜놓고 나간 건 아닌지 아니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1cm 정도 열려 있었죠. 순자는 카트를 복도 벽에 세워두고 발소리를 죽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참고 그 좁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지도 않았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고 침대 위에 올려놓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거의 쉼 없이 키를 두드리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순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떠 있었습니다. 표와 숫자가 빼곡한 화면,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코드 같은 것들, 그리고 환자 차트처럼 보이는 기록 화면이 여러 개 겹쳐 열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면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A17, B03, C21. 코드를 읽는 것인지 외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평소 병실에서 들려오던 응 하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또박또박 끊어지는 발음이었죠.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낮에는 과자를 흘리고 침을 흘리며 멍한 눈을 하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기울이는 바람에 문이 아주 살짝 더 밀렸습니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났죠.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방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죠. 모니터 화면에 파란 빛만 소년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거 알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이 동시에 몸을 짓눌렀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너머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바보 같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풀린 눈도 벌어진 입도 기울어진 고개도 전부 사라져 있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또렷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이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이라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눈이었죠.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뒤로 닫았습니다. 등이 문에 기대지자 그제야 숨이 겨우 쉬어졌죠. 순자는 소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마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말할 수 있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순자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하면 여기서 없어져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없어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자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라진다는 거였죠. 이 병원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소녀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더니 화면에 뜬 표를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병원 내부 방송은 매일 6시, 12시, 6시에 나와요. 부원장 회의는 화요일 10시, 금요일 3시. VIP 보호자 면회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고 그 시간에 경비 교대가 겹쳐요. 순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읊는 정보는 병원에서 3개월을 일한 순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송 시간, 회의 일정, 면회 패턴, 경비 교대 주기. 이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바보 연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준 거니? 소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모니터 빛이 소년의 얼굴 반쪽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죠. 소년의 입이 열렸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복도에서 나를 사람처럼 봤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과자가 쏟아지던 그 새벽 모두가 고개를 돌렸을 때 순자만 다가갔던 그 순간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모니터를 끄고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서랍에서 소독용 장갑을 꺼내 끼고 키보드와 화면을 빠르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매트리스 아래 특정 위치에 밀어넣고 장갑을 뒤집어 돌돌 말아 쓰레기 봉투 속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순자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소녀는 다시 침대로 몸을 옮기며 이불을 끌어당겨 다리를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손이 뻗어 순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담긴 힘은 확실했죠.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래야 둘 다 살아남아요. 순자는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숨어 살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목을 잡은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분한 척해도 이 아이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순자는 자유로운 다른 손을 올려 소년의 손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죠. 소년의 떨림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경비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 어둡고 차가운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62의 청소부와 11살의 소년이 이제 막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순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짧게 꼭 필요한 것만. 나는 바보인 척해야 안전해요. 부원장은 내 기록을 없애려 하고 있어요. 내가 정상이라는 게 알려지면 자기한테 불리해지거든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1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 아래로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소년의 말을 가만히 들은 뒤 자신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들 병원비 때문에 여기 있어. 잘리면 치료가 끊겨.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도 동정도 아닌 이해한다는 뜻의 끄덕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빛만 희미하게 마주쳤죠. 둘 다 부원장 최도연에게 목줄을 잡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의 생명으로, 한 명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도연이라는 사람이 공통의 적이라는 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분명했습니다. 소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크게는 아직 위험해요. 작은 걸로 시작해야 해요. 작은 걸로도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니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이미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청소 시간에 맞춰
순자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었고 소녀는 평소처럼 바보 연기를 하며 침대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순자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다가가자 이불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그걸 주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게실에서 펼쳐본 종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10시 3층 회의실 청소 배정. 들어가면 프린터 옆에 인쇄 대기 목록이 뜬 화면 있음. 부원장 주간 일정표가 거기 있음. 순자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어딘가에서 힘을 주고 있었죠. 10시 정각, 순자는 3층 회의실 앞에 카트를 세웠습니다. 배정표에 적힌 대로 이 시간에 이 회의실 청소는 순자 담당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순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빈 종이컵 몇 개와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프린터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부터 닫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린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린터 옆 모니터에 화면이 켜져 있었죠. 인쇄 대기 목록이 뜬 상태였습니다. 그 목록 맨 위에 부원장 주간 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고 화면 아래쪽에 인쇄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든 손 그대로 화면을 훑었습니다. 금요일 3시 VIP 보호자 합동 설명회. 그 아래 장소와 참석 예정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순자는 그걸 몇 번이고 눈으로 읽어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소년이 필요하다고 한 정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녁 청소 시간, 순자는 소년에게 본 것을 전했습니다. 소년은 멍한 표정으로 과자를 씹으면서 순자가 말하는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소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변화였지만 순자는 알아챘습니다. 소년은 이미 전날 밤에 병원 회의실 예약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회의실에 다른 예약을 겹치게 넣는 게 가능했던 거죠. 시스템이 오래되어 충돌을 자동으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그걸 이용해 도연의 금요일 3시 보호자 설명회와 같은 시간에 다른 부서의 회의를 겹쳐 넣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3시 VIP 보호자 10명이 회의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순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앞에서 도연은 늘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프로젝터가 돌아가고 있었죠. 양쪽 모두 당황했습니다. 여기 3시에 예약된 건데요. 저희도 3시인데요. 목소리가 겹치며 복도까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도연이 복도 끝에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보폭이 넓고 빨랐죠. 회의실 앞에 도착한 도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보호자들 시선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평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정 직원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10여 분이 지나 있었죠. 보호자 중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부원장님, 왜 이렇게 준비가 허술합니까? 바쁘신 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는데. 도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목 옆 힘줄이 미세하게 튀어나왔죠. 화를 누르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꺼냈고 그 모습이 복도에서 순자를 내려다보며 호통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복도 저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통쾌함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지만 분명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어 표정이 변하지 않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순자가 소년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소년은 평소처럼 침대에서 몸을 흔들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 벌어진 입, 완벽한 바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순자가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는 순간 소년의 손이 이불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아주 짧게 위를 향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고 바로 손이 내려갔습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 아는 승리의 표시였죠. 하지만 반격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연이 순자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좁아져 있었고 입술이 일자로 눌려 있었죠.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너 금요일에 뭐 했지?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도연은 순자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이 위아래로 훑혔죠. 하지만 순자는 눈을 내리깔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코끝으로 짧게 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불 아래로 전달된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신분이 오히려 무기예요. 아무도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순자는 그 종이를 읽고 접어서 양말 안쪽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62 평생 누군가의 무기가 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도연의 보복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보호자 설명회에서 망신을 당한 다음 주 화요일 순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당직표를 확인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자의 이름 옆에 빼곡하게 적힌 구역이 평소의 2배였습니다. 3층 동쪽 복도 전체, 4층 화장실 8곳, 지하 1층 폐기물 집화장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옆에서 당직표를 보던 동료 미화원이 순자의 배정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누군가의 배정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신호. 순자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떨림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오전 내내 순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3층 복도를 닫고 4층 화장실을 돌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 폐기물을 분류했습니다. 무릎이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왼쪽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근무태만이 되고 근무태만은 해고 사유가 되니까요. 점심시간에 휴게실 의자에 앉았을 때 순자는 5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무릎 아래가 붓고 열이 났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 양쪽에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휴게실에 퍼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3층을 청소하러 올라갔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순자 씨, 오늘부터 VIP 병동 쪽 출입 동선이 변경됐어요. 미화팀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VIP 구역으로 못 들어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VIP 병동, 소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선을 제한한다는 건 소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질 만큼 세게. 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소년의 병실에 기술자 2명이 들어갔습니다. 명목은 CCTV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다음날 아침 VIP 복도를 지나면서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복도 끝을 향하던 카메라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소년의 병실 문 앞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죠. 일반 사람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3개월째 이 복도를 매일 닦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천장의 얼룩 위치도 형광등 커버의 먼지 두께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카메라 각도가 2cm 틀어진 것도 순자의 눈에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이 소년을 감시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니, 소년만이 아니라 소년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려는 것이었죠. 소년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했지만 동선이 제한된 상태에서 병실에 들어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죠. VIP 병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었지만 세탁실에서 나오는 린넨 카트는 매일 병동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통로와 비상계단도 미화팀만 사용하는 동선이었고 거기에는 별도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린넨 카트를 밀고 세탁실 쪽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VIP 병동 후문으로 연결되는 짧은 복도를 지나 소년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CCTV가 비추는 각도를 피해 문 옆 벽에 바짝 붙어섰죠.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평소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안에서 살짝 열렸고 순자는 몸을 비틀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자 바보 연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순자는 숨을 고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CCTV 각도가 바뀌었어. 내 방 앞을 정면으로 찍고 있어. 소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행동을 기록하려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잡으면 전원 절차를 더 빨리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점점 벽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가두고 순자를 밀어내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고 있었죠. 그때 소년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년은 병원 내부 규정집과 전원 절차 문서를 이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규정집은 간호사 스테이션 책장에 꽂혀 있었는데
소년이 진찰을 받으러 이동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몇 페이지씩 눈에 담아둔 거였죠. 부원장이 합법적으로 포장할 거예요. 전원 서류에 필요한 서명, 진단서, 보호자 동의서까지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절차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 끝이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자기 운명이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무섭지 않을 리 없었죠. 그리고 도연은 소년에게 직접적인 위협도 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년의 처방이 바뀌었습니다. 새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교체되었는데 소년은 첫날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안전하지 않아요. 소년은 약을 삼키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간호사가 나간 뒤 티슈에 뱉어냈습니다. 뱉어낸 알약을 종이에 싸서 순자에게 건넸죠. 순자는 그 약을 가지고 나와 다음날 병원 화단 한쪽에 있는 작은 화분에 약을 으깨 소량 섞어 보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약이 위험한지 아닌지 순자가 판단할 능력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흘이 지나자 화분의 잎이 급격히 누렇게 변하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줄기가 축 늘어지고 흙 표면이 하얗게 말랐습니다. 순자는 시든 화분을 내려다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이에게 먹이려 했다는 사실이 순자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인사팀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은 인사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박순자 씨, 최근 근무 평가가 좀 낮게 나왔어요. 계약 연장 심사가 다음 주인데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순자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다음 주까지만 근무. 그 말이 빙빙 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년에게도 순자에게도.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순자는 유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그 말이 거의 소리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카트를 잡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 게시판에 공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VIP 병동 입원 환자 해외 전원 결정 안내. 전문 치료 필요에 따른 협약기관 이송. 이송 예정일은 수요일. 공지는 짧았고 어디에도 소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VIP 병동에 휠체어를 탄 11살짜리 소년이 한 명뿐이라는 건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죠. 순자는 게시판 앞에서 그 종이를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전문 치료 필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누가 봐도 환자를 위한 결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수요일까지 48시간. 순자는 게시판에서 눈을 떼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48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하는 건지 순자에게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순자는 VIP 병동 쪽으로 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경비가 순자의 출입카드를 단말기에 대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 카드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VIP 구역 통제가 강화됐어요. 순자는 카드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손 안에서 미끄러웠습니다. 도연이 벽을 또 하나 세운 거였죠. 순자는 돌아서면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정면이 막혔으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자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세탁실 옆 비상계단, 폐기물 통로, 린넨 카트 동선.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던 길이었죠. 순자는 청소 카트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를 빼들고 폐기물 통로를 지나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뜨겁게 쑤셨지만 이 정도 통증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VIP 병동 후문으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를 지나 소년의 병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CCTV 각도를 피해 벽에 바짝 붙어 이동했죠.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소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보낸대요. 소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자기가 사라질 날짜를 알고 있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순자는 소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자 소년의 눈에 얇은 물기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이어갔죠. 오늘 밤 내 짐이 서류 박스로 먼저 나갈 거예요. 부원장이 내 기록을 전부 빼돌리려는 거예요. 진료 기록, 처방 변경 내역, 전원 승인 서류. 그게 없어지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순자는 소년의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가 사라지면 끝이었습니다. 도연이 한 일의 증거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였으니까요. 내가 뭘 하면 되니? 순자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소년은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잠깐, 아주 잠깐 안도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 11시쯤 서류 박스가 행정동 뒤쪽 하역장으로 나갈 거예요. 박스 옆면에 라벨이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적힌 것만 찍어두세요. 협약기관 이름, 담당자, 날짜. 그게 있으면 나중에 추적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한 장. 그것만 찍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야간 청소를 핑계로 11시에 행정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천천히 복도를 지나 하역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들어섰죠. 하역장은 낮에는 택배와 의료 물품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구석에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카트를 벽에 세우고 박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 하나하나 옆면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소모품, 린넨 반납, 행정문서. 그리고 4번째 박스에서 순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해외 전원 관련 서류, 협약기관 이름, 담당자 성명, 그리고 날짜.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하역장이 순간 환해졌고 순자는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벨을 향해 카메라를 맞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이 고요한 공간에서 총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죠. 한 장 더 찍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날짜와 서명 부분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해냈습니다. 순자는 카트를 다시 끌고 하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3번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순자는 자기 심장 소리가 발소리보다 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자가 오전에 VIP 병동 후문 쪽을 지나가다 보니 소년의 병실 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일반 손잡이였던 문에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카드를 대야만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문 앞에서 카드를 대며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문이 닫히면서 찰칵 하는 잠금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출입을 금지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지만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이 치료를 위한 것일 리 없었죠. 순자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문 안에 11살짜리 아이가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디론가 끌려가게 될 아이가.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순자는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소년의 병실 근처로 갔습니다. 전자잠금 장치 때문에 문은 열 수 없었지만 문 아래 틈으로 작게 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었죠. 사진 찍었어. 라벨 다 나와. 내일 어떻게 하면 되니? 5분쯤 지나 문 아래 틈으로 종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소년의 글씨였죠. 작고 또렷한 연필 글씨. 내일 아침 9시 로비. 보호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 거기서 끝내요. 순자는 그 종이를 읽고 접어서 양말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48시간 중 마지막 아침. 순자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소년의 병실 쪽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이 꺼졌습니다. 소년도 준비를 시작한 거였죠. 계단을 내려오는 순자의 걸음은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그 시간이 오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수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였죠. 로비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켜고 있었고 경비가 정문 앞에서 하품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청소복을 입고 카트를 끌며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바닥을 닦는 건 공기가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순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역장에서 찍은 라벨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는 시든 화분 사진 1장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몰라 찍어둔 거였는데 오늘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보호자들이 몰려들었죠. 꽃다발을 든 사람, 과일 상자를 든 사람,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 로비 곳곳에서 이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년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9시, 보호자가 가장 많은 시간. 사람이 많아야 했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순자는 걸레를 짜면서 VIP 병동 쪽 엘리베이터를 지켜봤습니다. 9시 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소년이 앉아 있었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소년의 출국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거라고 순자는 짐작했습니다. 소년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순자 앞을 지나가는 순간 소년의 왼손 검지가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톡! 휠체어 팔걸이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순자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을 때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보호자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보호자 서너 명이 보였죠. 순자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의 순자라면 상상도 못할 크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이 병원 청소부예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도 고개를 돌렸죠. 청소복을 입은 62 할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 병원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VIP 병동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11살이에요. 그 아이가 오늘 해외로 보내집니다. 치료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면회객들이 발을 멈췄고 안내 데스크 뒤에서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소년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순자 쪽을 돌아보는 사이 소년은 자기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로비 중앙에 세워진 대형 전광판 근처로 휠체어를 몰고 갔죠. 소년은 환자복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광판 옆 안내용 모니터에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소년이 준비해둔 파일이 떴습니다. 진료 기록 캡처 화면, 처방 코드 변경 내역, 전원 승인 서류에 찍힌 서명.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날짜와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부라 아무도 안 봤겠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휠체어에서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아이 기록을 없애려 한 것도 봤습니다. 순자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죠. 그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울어져 있던 고개가 바로 섰습니다. 벌어져 있던 입이 다물어졌고 풀려 있던 눈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맑고 또렷한 11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까지 멍한 눈으로 침을 흘리던 아이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아이가 말을 해? 누군가의 말이 로비에 퍼졌고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도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도연은 소년에게 빠르게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저 아이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환자의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컸지만 평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로비를 훑쳤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소년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왜 전원 서류에 제 서명이 있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소년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날짜의 처방 변경 기록, 승인자 서명, 약물 코드. 소년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외운 것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라벨 사진과 시든 화분 사진을 보호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문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보호자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원에게 모니터를 끄라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끄시면 더 의심받으실 겁니다.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보호자들의 시선,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수십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가 보건당국에도 신고를 넣었죠. 로비는 더 혼잡해졌고 도연은 경찰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치던 그 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연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을 때 도연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도 도연을 봤죠. 도연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차가움도 아닌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춰달라는 간청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순자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야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내가 알 필요가 있나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순자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소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년의 눈에 물기가 차올라 있었지만 입꼬리는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숨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5이 된 순자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지만 등은 예전보다 곧았습니다. 정문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청소복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가슴 쪽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화복지팀 자문위원 박순자. 순자는 그 명찰을 손끝으로 한번 만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소란이 있고 나서 병원은 외부 감사를 받았고 운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부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사라졌죠. 도연은 사건 이후 직이 해제되었고 이후로는 이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다른 병원에서 이름을 바꿔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순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이 로비에서 순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복도의 소화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가 지나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눈인사를 했고 행정직원이 자문위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 매번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거였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걸.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년 전과 달라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환자 권리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고 복도마다 민원 접수함이 설치되어 있었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실 문 앞에서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죠. 아들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코에 꽂혀 있던 산소 튜브는 사라져 있었고 팔에 수액줄도 없었습니다. 3년 전에는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구분이 어려웠던 아들이 지금은 혼자 앉아서 햇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말랐지만 눈에 힘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엄마 왔어? 순자는 아무 말 못하고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그 손이 지금은 순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가 나가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이제 재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은 좋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로비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3년 전의 소년은 휠체어에 앉아 멍한 눈을 하고 있었죠. 고개가 기울어져 있었고 과자 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 앞에 서 있는 소년은 달랐습니다. 키가 한 뼘은 더 자라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무엇보다 눈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밝고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소녀는 순자를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건 이후 소녀는 외부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재단 후원자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재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죠. 천재적인 머리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데 쓰이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소년이 순자 앞에 다가왔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을 열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거렸죠. 어머니라고 부르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3년 전에는 도연의 입에서 나와 순자를 짓밟는 말이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하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제 과자를 주워주시려 했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전 새벽 과자가 복도에 쏟아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순간 순자가 한 건 고작 손을 뻗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도연에게 막혀서 끝까지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를 문제라고 했어요. 없애야 할 약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올려 웃었죠. 순자도 웃었습니다. 눈에서 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3년 전 순자가 카트를 끌며 혼자 걸었던 그 복도를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렸고 소독약 냄새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도착했을 때 소년이 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소년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벼운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바보인 척해야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얼굴 그대로 햇빛 아래 선 거였으니까요. 순자는 소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앞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65의 청소부와 14살의 소년이 같은 햇빛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존엄이 이긴 이야기, 약자가 약자의 손을 잡아 일으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복도 위에 이 햇빛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넘어진 아이 앞에서 손을 뻗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